그 후보자님 앞서 이제 자기 표절에 대해서 그 말씀하셨는데 뭐 해명할 거는 없으십니까? 석사학위 논문 같은 경우 그 기존의 그 연구 성과들을 이렇게 심화 발전시켜서 이렇게 그 받는 경우들이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예. 네, 그 저도 논문을 썼다 자기 표절로 저도 논문을 통과를 못 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자기 표절 문제가요. 사람의 머릿속 생각하는 게 똑같고 뭐 학문적인 그 성과가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쓰다 보면은 결국 자기 생각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주광덕 의원님께서 이제 지적하신 바대로 이렇게 그대로 그 어떤 인용 부분을 좀 더 자연스럽게 녹여내지 못한 부분들은 자본 기술적인 문제는 있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마 당시만 해도 뭐 그런 표절 문제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계나 뭐 이런 논문을 쓰는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느슨했던 측면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우리 집행유예 선고율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폭행 상해죄 집행유예 선고율이 이게 기간이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조사를 한 겁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토론회를 할 때 발제하신 교수님이 그때 해주신 내용인데, 폭행 상해죄 집행유예 선고율이 62%, 그다음에 절도 강도죄는 50%로 더 낮습니다. 집행유예가 강력범죄니까 더 낮은 거죠. 그리고 특경과법으로 인한 것은 집행유예 선고율이 44%로 더 낮습니다. 근데 공무원의 직무범죄는 집행유예가 72%로 엄청 높습니다. 그러니까 유독 이 공무원의 직무범죄에 대해서 집행유예 선고율이 높게 나타난다라는 게 연구 결과였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부분을 죄명별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게 가능한 것인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걸 보면서 그때 토론에서 얘기 나온 것은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서는 유독 법원이 관대하다. 특히나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마 대법관이 되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좀 연구가 필요하고, 그 연구를 통해서 좀 현실에 맞는 좀 더 그런 판결이 앞으로 나오기를 기대하고요. 특히 법원의 관대함이 눈에 띄는 것은 기업범죄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기동민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3호 법칙, 재벌 총수들은 집행유예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받고 풀려난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수천만 원만 횡령을 해도 실형을 사는 것이 대부분의 판결입니다. 언론에도 그냥 뭐 직원 횡령 판결 이렇게 검색해 보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뭐 어떤 직원이 몇 천만 원 판결해서 1심에서 몇 년 받았다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은 수백억 수천억씩 뭐 차명 계좌가 발견되고 배임, 횡령, 뇌물, 탈세 등이 있어도 이 3.5 법칙에 따라서 집행유예를 받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이제 재벌과 아까 말씀드린 또 공무원과 연장선상에서 유독 이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서 관대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법원이 굉장히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법원이 재벌 총수의 판결에서 그 양형의 사유를 보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했기 때문에 이런 문구가 들어가요. 근데 그게 과연 양형 사유가 되느냐? 안 되거든요. 우리 후보자님도 서면 답변에서 그렇게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법원에서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게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 여쭤볼게.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엊그저께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그 보상안에 대해서 중재안을 받아들인다고 삼성전자가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이게 재벌들이 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뭔가 사회공헌을 하면 감형을 해주는 그런 지금까지의 통상의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이 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재판받는 것은 최순실 씨 딸 정유라에게 말 사주고 훈련비를 회사 돈으로 대준 거예요. 배임 행위에 대해서. 근데 삼성전자 백혈병 환자들에 대한 보상안이 받아들여진 것과 이 배임이 전혀 관련이 없는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법원이 이후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정상 참작을 해서 만일 감형을 해준다, 사회적 공헌을 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대법원 같은 경우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그렇게 판단하는 데는 아니어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어떻게 고려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렇죠. 고려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재벌 총수의 재판에 이런 사회적 공헌 등의 내용으로 감형이 되거나 실형을 안 살고 집행유예로 된다면 이거야말로 재판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유독 우리나라에서 이 화이트 칼라 범죄, 특히나 공무원 범죄와 재벌 기업 범죄에 대한 이 관대함이 저는 더욱더 엄격하게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벌이 크고 너무나 중요해졌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서 그렇기 때문에 봐주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더 엄격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국민들의 그 법 감정에 안 맞는 뭐 그런 그 양형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국민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렇게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은 재보충 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 박지원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제입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도우 의원님께서 그 기보로 비상임 이사를 가셨다가 그 기간에 아람 바이오 시스템이라는 회사에 감사로 간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 아람 바이오 시스템즈라는 회사는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후보님은? 동료 변호사가 거의 관여하면서 뭐 기술이 있다고 뭐 그러면서 이제 그 소개를 해줬습니다. 예. 그분이 혹시 그 아람 바이오 시스템즈의 뭐 다른 임원직을 맡고 계셨던 분인가요? 아닙니다. 예. 그건 아닌데, 예, 예. 그래서 그러면은 감사로 가게 된 계기는 그 동료 변호사님이 거기서 감사를 구하니까 감사 자리로 한번 가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하신 거예요? 그냥 변호사로서 좀 예.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기보 그 비상임 이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기보를 통해서 이 회사를 알게 된 건 아닌 거예요?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아무튼 그럼 여기 감사로 가셔서 그 주식을 이제 투자를 하셨죠. 아주 적은 액수입니다. 근데 맨 처음 투자한 것이 지금 우리 후보님이 서면 답변으로 주신 남은 주식 수가 1932주인데 예. 이걸 액면가 500원으로 계산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한 90만 원 이렇게 투자한 걸로 적으셨더라고요. 그렇게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 회사로부터. 근데 맨 처음 이 회사 유상증자 할 때는 1472주를 투자하지 않으셨어요? 2만 원씩? 그래서 2940만 원 정도 투자하지 않으셨어요? 아마 이 회사의 주식 변동상을 보면 그 후보님이 투자하셨던 2008년 3월 유상증자가 있었고 그때는 2만 원의 증자를 했습니다. 그 뒤로 무상증자가 한 번 있었고 또 무상증자가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자본 감소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주식수가 계속 변해가지고 처음에 1472주였던 것이 1932주가 됐고 처음에 후보님이 투자할 당시에는 주당 2만 원으로 발행가액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투자한 돈이 2,900만 원 돈 정도 되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90만 원 돈으로 투자하고 했다고 생각하시는 게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인데? 그때 한 2천만 원 정도 됐을 겁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럼 처음 투자 금액은 2,944만 원으로 저희가 계산이 되는데, 추정이 되는데, 이 정도 금액이 됐을 거라는 거죠? 약 3천만 원 가량? 기억이 안 나세요? 네, 한 뭐 예, 10여 년 2천여만 원 일이라. 정도 예. 됐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쭙고자 하는 거는 이 회사에 감사로 가서 아무튼 투자도 한 3천만 원 가량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이 회사가 나름 기술도 있고 좋다라고 생각하셔서 투자를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 회사 제가 회계사 출신이다 보니까 여러 루트를 통해서 재무 상황을 구해서 보니까 한 번도 이익이 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투자한 거는 다 거의 다 손실을 보신 것 같아요.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거기서 스톡 옵션도 좀 줬는데 예. 그것도 제가 전화 안 했습니다. 예. 아무튼 이 회사의 주식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전혀 관련이 없었다는 네, 전혀 거죠. 무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투자 금액은 뭐 당시에는 기술이 있다고 판단해서 투자를 했는데 지금은 뭐 회사가 상황이 좋지 않아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투자 실패를 하신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최근에 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이제 자영업자들이 그 고통받고 있으면서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그 개정에 대한 논의가 다시 촉발이 되고 있는데, 그 최근에 궁중족발 사건이라고 기사 보셨습니까? 네. 예. 그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현재 계약갱신 청구권이 5년인데 이걸 10년으로 연장해 달라. 이렇게 하면 결국 자영업자들의 영업권이 보호가 된다라는 취지로 지금 그 소상공인들이 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소상공인들이 그 안정적으로 그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바람들이 이렇게 반영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 논쟁이 치열한 게 지금 5년간 이미 재산권을 계약갱신 청구권 5년을 묶어뒀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재산권에 제약을 받고 있는데 이걸 또 10년으로 늘려달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10년간의 자기 재산권이 묶여 있는 건데 그냥 그렇게 쉽게 저는 결론 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우리 그래도 계속 법률을 전공하셨고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뭔가 양쪽에 좀 균형 잡힌 시각이 있었으면 하는 걸 여쭤보는 건데, 따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이 없습니까? 네,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그 명확하게 입장 정리는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법원 행정처에 대한 부분은 다른 의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전 여기까지만 묻겠습니다. 예, 바른미래당의 최입입니다. 이 자리 청문위원님들 상당수는 이미 후보자에 대한 찬성과 반대 결론이 정해져 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대법관 인사청문회에 임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시작을 합니다. 저희 판단 기준은 오로지 사회적 안정, 사회 약자의 보호라는 사법정의 정신을 실천하고 양승태 사법농단으로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자질이 갖추어져 있는가라는 기준만을 가지고 청문회에 임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방금 김도부 의원님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헌법 103조에 나와 있는 법관의 양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개인적 이념적인 성향과 법관의 양심에 대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과 법률을 기본으로 해서 그 사회적 그 분쟁 사항에 대해서 오로지 외부의 그 압력이나 이런 게 굴하지 않고 그 자신의 논리에 따라서 이렇게 그 판결을 하고 하는 것을 그 양심에 따른 재판이라고
그 생각을 합니다. 그 개인적인 이념적 성향이나 또 뭐 개인의 소신 이런 것이 반영이 되는 것이 법관의 양심입니까? 아니면은 이런 걸 떠나서 가치 중립적이고 보편 이념에 따른 법관의 직무적 양심에 따른 겁니까? 한 가지 그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대법원 재판은 단독 재판이 아니고 그 부재판이라고 하더라도 4명의 그 대법관이 그 토의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전원합의 재판은 13분이 그 대법관이 이제 토의해서 다수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대법관 하나하나는 여러 가지 가치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치관이 다른 그 여러 사람이 모여서 토론하고 그래야 이게 깊이 있는 그리고 고민도 하고 그 논리도 개발되고 그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오로지 그 한 가지 가치만 가진 사람들만으로 대부분이 구성될 경우에는 그 다양한 그 국민들의 그 가치나 이런 부분을 반영하지 못해서 그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 합의를 통해서 보다 가치 중립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결론을 도출하는 대법원에서 역할을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 대법원의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하신 대로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진보적이어야 한다. 또는 진보적인 성향과 보수적인 성향의 숫자를 맞춰서 기계적인 중립을 만들어내야 된다. 또는 아예 이념적인 편향성이 없는 사람들로만 구성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동안에는 너무 그 법관 중심의 그 동질적인 사람들만 구성이 되어서 우리 국민들의 그 다양한 요구 조건이 법원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에 있어서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가치관에 있어서 다양한 사람들도 이 대법관으로 와서 거기서 같이 토론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양한 그 국민들의 의견들이 이 대법원 내에서도 같이 그 고민하고 토론이 되는 그런 구조의 방향으로 나가야 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저는 대법원이 사회적 안정을 추구하고 또 때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다소 이해 상충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또 그게 당연히 같이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후보자님의 그 답변서들을 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이 언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오셨고 하지만 사회적 안정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일부 의원님들은 우려를 좀 갖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질문 드렸던 거고요. 최근에 그 대법원과 청와대 재판거래 의혹의 발달이 상고법원 설치였습니다. 지금 서면 답변을 보면 상고법원 설치는 부정적으로 답변하시고 그 대법원의 증원과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정도를 놓고 검토 여지가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전에 사개위에서 활동하셨던 내용을 좀 더 보완하셔서 대법원 증원에 대해서는 지금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고 6개 전문부를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염두에 두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대법원 개혁 방안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확보한 그 법원 행정처의 대외비 문건 3건을 제가 전달해 드리라고 했는데 혹시 받아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못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이라도 드릴 테니까 오후에 좀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통진당 행성소송 검토보고, 정교조 법외노조 통부처분 효력정지 관련 검토보고서라고 그 행정처에서 작성한 대외비 문건입니다. 네. 저 이거 보면서 굉장히 우리나라 사법부의 불신이 더 심해졌는데 조금 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그 대법원 개혁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대법원 개혁 방안도 기본적인 출발점은 그 국민을 우선하는 뭐 그런 관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그 많다고 해서 그 많은 사건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우리 공급자인 그 법원의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그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그 일반적인 정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하면 대법원에서 지금 그 사건을 어떻게 좀 그 신속하게 처리할까 이런 관점보다는 그 현재로서는 이제 그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충실하게 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하는 방향으로 뭐 그런 쪽에 더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상무법원, 대법관 증원 뭐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결국은 이제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변호사로서 이렇게 자유롭게 주장할 때는 뭐 이렇게 자유롭게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뭐 지금 대법관 후보자로서는 그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은 좀 그 부적절한 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예, 주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 박지원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 청원위원님들 질문을 저도 들으면서 그 변호사가 기득권이 아닌 사회적 약자를 변호해 왔다고 해서 본인도 꼭 사회적 약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굉장히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김선수 후보님은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약자를 위해서 일한 것만큼은 충분히 존경받을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오전에 그 대법원 그 행정처에서 만든 문건 한번 보시라고 네. 그 전달해드렸는데 네, 보셨습니까? 전달받았습니다. 예. 예, 그 중에 정교조 법외노조 관련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예, 예. 예. 여기 보면은 그 이 소송이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이 본안 소송이었고, 예. 이거는 통보처분 효력 집행 정지 이제 소송이었어요. 예. 예. 근데 그 7페이지에 보면 본안 소송에 대한 처리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그 처리 방안에 대해서 이 이게 작성은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따로 작성된데 그 정확히 안 돼 있는데 아마 법원 행정처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에 재판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등법원에서 재판장이 교체될 경우에 화해적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아무튼 정교조가 문제된 해직 노조원 9명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게 해서 조정안을 제시하도록 해보자라는 게 이때 당시에 대법원에서 2심에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 예. 그러니까 2심 고등법원에서 알아서 판단할 일인데 대법원에서 2심은 이렇게 진행하면 좋겠다. 설령 이게 안 되더라도 대법원이 가지고 있는 잠정 결론과 다른 방향으로 결론이 나면 아무튼 대법원은 자기네 원하는 결론을 낼 거다. 그래서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교정하는 기능이 부각돼서 오히려 좋은 기회다. 이렇게 썼어요. 즉 여기서는 이미 대법원에 오지도 않은 이 재판에 대해서 법의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그러니까 불법 노조라는 법의 노조로 불법 노조라는 것으로 하겠다라는 잠정적인 결론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 문건을 보면서 제가 우리 후보자께서 1989년에 정교조 교사 해고 무효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셨잖아요. 예. 아마 굉장히 이 내용 보시면서 좀 느낌이 다르셨을 것 같은데 좀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이게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 그걸 이제 뭐 자료를 수집해서
이렇게 설명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예. 행정처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을 하고 뭐 그렇게까지 한 것은 상당히 그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여기서 분석한 것이 과연 그 재판부에도 전달이 돼서 뭐 그대로 이렇게 재판 계획으로 평가할 수 있을 만한 것, 뭐 그런 일까지 있었는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좀 속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야말로 진짜 수사가 되어서 이렇게 작성된 문건들이 정말 실행이 되었는지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고 이 수사를 법원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고 했는데 뭐 여러 지금 언론에서 비판들이 있습니다. 뭐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된다할지 비협조적이다라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만일 청문회를 통과하시고 대법관으로 임명이 되시면 바로 가서 대법원에서 다루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사법농단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대처를 하셔야 되는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후보자님께서 평소에 이제 노동 문제를 많이 다뤄오시면서 특히나 이 노동법원 도입을 주장을 하셨어요. 네, 2003년부터 참신형 노동법원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 주장했습니다. 노동법원 주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 필요성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판단하시는지. 예. 기본적으로 노동자와 그 사용자의 관계가 그 평등한, 대등한 어떤 개인과 개인의 관계와는 달리 사회적 경제적으로 역관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이 사용자와 평등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그 실체법으로 노동법이 그 여러 분야의 노동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런 실체법의 노동법을 그 제대로 이렇게 그 권리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절차의 측면에 있어서도 그 이제 그 거기에 부합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뭐 그런 것을 위해서 특별 법원으로서의 노동법원이 그 도입이 되고 이제 관련 소송 절차도 거기에 맞게 정비돼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특히나 그 참신제 예. 예를 주장하셨어요. 그러니까 판사만으로 구성되지 않고 그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에서 추천한 사람의 그 전문가들을 구성하자는 말씀이신 거죠? 네, 유럽의 노동법원이 대개 다 그러니까 전문 법관과 그다음에 그 근로자 측 참심관, 사용자 측 참심관 이렇게 3자로 재판부를 구성합니다. 뭐 그렇게 하면 이 노동 현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이제 그 직업 법관이 있기 때문에 또 노동법적으로도 이렇게 그 정치한 그런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우리 후보자님이 대법관이 되시면 우리나라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가로서 그 역할을 다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그 고민하신 노동법원의 문제 등도 저희 국회에서도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최근에 이제 국군 기무사령부에서 촛불 집회와 탄핵 결정을 염두에 두고 전시 개헌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라는 문건을 작성해서 당시에 조현천 사령관, 기무사 사령관이 이걸 작성해서 한민국 국방부 장관께 보고했다라고 했고, 또한 지난 20일 날 청와대에서는 이 문건에 관련된 또 세부 자료를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 되면은 내란 음모죄나 반란죄 뭐 이런 것이 해당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판단이 있습니까? 뭐 그런 결론적인 그 의견을 말씀드리기에는 지금 저로서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뭐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은 하시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뭐 그에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보충 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자 좀 당부의 말씀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사법부는 기존 실정법에 대한 해석과 그걸 근거로 하고 또 그 법을 지키는 수범자들이 예측 가능해야 되고 법적 안정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법부가 가장 보수적인 성향을 갖는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말에 동의하신가요?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하지만 또 우리가 흔히 사법부가 민주주의에 또 법치주의에 또 인권의 마지막 보루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네, 법치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저는 이 두 가지가 앞서 처음 제가 청문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돌하지 않는 거죠. 이게 언뜻 보면은 사법부는 사회적 안정을 위하기 때문에 되게 보수적인 것 같지만 또 때로는 인권의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마지막 보루기 때문에 굉장히 진보적일 것 같은 두 가지가 하지만 결국 상충되지 않고 다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법관이 정말 어려운 일인 거죠. 그래서 정말 존중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한 균형 감각을 모두 갖추어야 저는 훌륭한 법관이 아닐까라고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오늘 우리 후보자님이 여러 말씀하신 것 중에서 때로는 긴장하셔서 또 때로는 조심스러워서 되게 말씀을 아끼시기도 했지만 아무튼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평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청문위원님들이 때로는 뭐랄까요 편을 들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편에 서서 비판하시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나온 얘기들이 모두 다 소중한 얘기였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후보자님께서 대법관이 되시면 한쪽에 경도되지 않고 항상 균형을 가지고 있는 그런 훌륭한 대법관이 되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주광덕 의원님. 예.